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는 괜찮으세요? 아버지, 병원은 다니고 계신 거죠? 할머니, 이번엔 그냥 오세요. 괜찮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지갑이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속 당당함이 무너지고 세상 앞에서 작아지는 순간이 쌓여가는 일입니다. 먹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곳도 하고 싶은 말조차도 돈이라는 단어 앞에서 멈춰 서게 됩니다. 오늘은 그 숨막히는 현실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고 영상 후반에는 노년에 돈을 모으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첫 번째 순간은 집안에 곰팡이가 생겨도 돈이 없어 해결하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벽지가 부풀어 오르고 그 틈 사이로 까맣게 번져가는 곰팡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처음엔 걸레로 닦고 락스를 희석해 문질러도 봅니다. 하지만 곰팡이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벽지뿐 아니라 장판 및 천장 모서리까지 번져갑니다. 냄새는 눅눅하고 방 안 공기는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섣불리 수리업체를 부를 수 없습니다. 견적만 수십만 원, 심하면 100만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인천 부평에 사는 박선희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20년 된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장마철에 창문 옆 벽에서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청소기로 빨아내고 세제를 뿌려봤지만 다시 피어나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결국 벽지가 들뜨고 부스러지기 시작했지만 수리비가 80만 원이 넘는다는 말에 그냥 덮어두기로 했습니다. 손님이라도 오면 가구를 옮겨 곰팡이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되면 곰팡이 냄새가 옷장 안까지 스며들어 외출할 때마다 옷에 곰팡내가 밴 건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최상호 씨도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았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겨울을 보내고 난 뒤 봄이 오자 안방벽 전체가 거뭇하게 변했습니다. 습기와 곰팡이가 뒤섞인 냄새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지만 은퇴 후 생활비만으로 버티는 입장에서 도배와 단열 공사를 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딸이 손주를 데리고 놀러 오겠다고 했지만 곰팡이 냄새가 심해 집이 좀 어수선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손주가 오길 바랐지만 곰팡이 핀 벽 앞에서 웃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김정자 씨는 곰팡이와의 전쟁을 3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해 베란다 문틈으로 스며든 물이 거실 장판 밑까지 번졌습니다. 장판을 들춰보니 곰팡이가 이미 시커멓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장판을 교체하려면 최소 50만 원이 든다는 이야기에 그냥 위에 덮개를 깔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곰팡이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름이면 더 심해져 머리가 아프고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에서 알레르기성 기관지염 진단을 받았지만 의사는 곰팡이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약만으로는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정자 씨는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이렇게 돈이 없으면 집안의 곰팡이는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존엄을 위협하는 재앙이 됩니다. 곰팡이 냄새가 스며든 집에서는 친구를 초대할 수 없고 가족마저 부르기 꺼려집니다.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줄고 집안에서의 고립감이 깊어집니다. 벽에 번진 곰팡이를 볼 때마다 이 집이 내 인생의 얼굴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음마저 눅눅해집니다. 돈이 없다는 건 집을 고치지 못하는 불편함만이 아닙니다. 곰팡이처럼 삶에 서서히 번지는 자존심의 상처를 방치하는 일입니다. 단 한 번의 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해 매일 숨 쉴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고 사람을 피하고 결국 웃음을 잃게 됩니다. 노후에 진짜 필요한 건 번듯한 집이 아니라 곰팡이가 피어도 바로 고칠 수 있는 작은 경제적 여유입니다. 그 여유가 없다면 벽에 번진 곰팡이와 함께 마음속 행복까지 서서히 썩어갑니다. 노년에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두 번째 순간은 가장 싼 식재료만 고르며 장보는 순간입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머릿속 계산기가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오늘 한 끼를 해결할 예산은 고작 5천 원. 싱싱한 딸기나 잘 숙성된 한우는 아예 시야에서 지웁니다. 눈이 닿는 건 늘 같은 자리, 세일표가 붙은 채소 코너와 유통기한 하루 남은 반값 고기. 남들은 바구니에 연어, 치즈, 각종 반찬을 풍성하게 담는데 내 손은 시든 시금치 한 단, 찌그러진 달걀, 10일 라면으로만 채워집니다. 계산대 앞에서 결제 금액이 쑥쑥 오르면 심장이 조여듭니다.
이 중에 뭐 하나 내려놔야 하나라는 생각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김정순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기초연금과 알바비로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나면 장을 볼 수 있는 돈은 15만 원 남짓. 한 달에 2번 마트에 가는 날은 정순 씨에게 잔인한 날이었습니다. 장바구니에 콩나물, 두부, 물을 담고도 손이 무겁습니다. 무게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 번은 손주가 놀러 온다고 해 오랜만에 삼겹살을 사려고 고기 코너에 섰습니다. 하지만 백지 가격표를 보는 순간 발걸음이 얼어붙었습니다. 대신 1,800원짜리 닭봉을 들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양념 잘하면 맛있게 먹을 거야. 손주가 와서 고기를 찾았지만 밥상 위엔 닭볶음과 콩나물국이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고기 없어? 라는 순수한 질문에 정순 씨는 웃으며 다음에 사줄게라고 답했지만 부엌에 들어서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절반이 빈칸이었고 그 빈칸이 마치 자신의 노후를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비슷한 처지는 전북 군산에 사는 박용남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남편의 병간호로 전 재산을 쏟아부은 뒤 남은 건 월 50만 원의 국민연금뿐이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면 그는 무조건 유통기한 임박 코너부터 돌았습니다. 한 번은 우유가 마시고 싶어 냉장고 앞에 섰다가 500ml짜리조차 제값 주기가 아까워 발길을 돌렸습니다. 대신 1,000원짜리 커피 믹스를 담으며 이걸로 버티자고 혼잣말했습니다. 이렇게 돈이 없으면 장 보는 시간이 행복이 아니라 벌칙이 됩니다. 원하는 걸 고르는 기쁨이 아니라 버릴 걸 고르는 고통이 먼저입니다. 살 수 있는 것과 절대 살 수 없는 것의 경계가 점점 좁아지고 그 선은 매달 더 가혹해집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면 싸구려 식재료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있고 그걸로 한 주를 버텨야 합니다. 그 순간 가난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서 선택할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잃은 순간 노년의 하루는 점점 더 초라해지고 마음마저 굶어가기 시작합니다. 노년에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세 번째 순간은 각종 모임에서 밥값이 부담돼 피하는 순간입니다. 모처럼 친구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이번 주에 점심 한번 할까? 예전 같으면 두말 없이 나갔겠지만 지금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요즘 시내 식당 밥값이 기본 1만 5천 원, 커피까지 하면 2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한번 나가면 최소 23만 원이 깨지는 셈입니다. 월 생활비를 손가락으로 셈하는 입장에서 이건 큰 돈입니다. 순간 몸이 좀 안 좋아서 다음에 보자라는 변명이 입 밖으로 나옵니다. 웃으며 전화를 끊지만 속은 씁쓸합니다. 모임을 피한 게 아니라 밥값을 피한 겁니다. 대전 유성에 사는 이명자 씨는 젊을 때만 해도 모임의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점심 먹고 차 마시고 노래방까지 이어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사업 실패와 함께 노후 자금이 증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기초연금과 파트타임 일당으로 생활을 이어갑니다. 한 달 용돈이라 해봐야 10만 원 남짓. 그런 상황에서 친구 모임은 사치였습니다. 한 번은 40년 지기 친구가 생일이라고 점심을 하자고 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꽃다발에 선물까지 사서 가고 싶었지만 지갑 사정을 생각하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밥값도 겨우 낼 판에 무슨 선물이야 라는 생각에 결국 전날 밤 몸이 아프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친구는 괜찮아, 다음에 보자라고 답했지만 그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자 씨는 한동안 휴대폰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또 모임 초대일까봐. 서울 송파에 사는 박태수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은퇴 후 매달 모이던 동호회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점심 모임이었지만 장소가 늘 호텔 뷔페나 유명 한정식집이었습니다. 1인 3만 원 이상은 기본, 거기에 회비까지 얹히니 모임 하루가 지나면 지갑이 텅 비었습니다. 몇 번은 카드를 긁었지만 결제일이 돌아올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모임을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를 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 자체가 끊겼습니다. 태수 씨는 집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TV 속 맛집 프로그램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런 곳에 나도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돈이 없으면 모임이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사람을 만나 웃고 떠드는 시간보다
계산대 앞에서 손이 떨리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결국 피하게 되고 피하다 보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모임에서 빠지는 이유를 솔직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이 없어서라고 말하는 순간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을 핑계로, 바쁨을 핑계로 관계를 하나둘 놓아버립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번 놓친 관계는 다시 잇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모임에서 사라진 사람은 잊혀집니다. 결국 집안에 혼자 남아 TV나 스마트폰 속 세상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 외로움은 배고픔보다 더 깊고 오래갑니다. 노년에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네 번째 순간은 친구들과 즐거운 여행을 가도 마음속엔 돈 걱정으로 근심할 때입니다. 버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고 친구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겉으론 같이 웃지만 속은 복잡합니다. 숙박비, 식사비, 기념품값까지 계산기를 머릿속에서 돌리느라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트 장바구니를 고를 때처럼 여행에서도 이건 사도 되나? 다음 끼니는 어떻게 줄이지? 라는 생각이 그림자처럼 따라 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유롭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지만 나는 물만 마시며 웃는 신용을 합니다. 사진 속 표정은 즐거워 보여도 그 웃음 뒤에는 돌아가면 통장이 얼마나 남을까라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영숙 씨는 평생 아끼며 살다 처음으로 친구들과 2박 3일 제주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표부터 숙소까지 모두 친구들이 추천하는 대로 예약됐습니다. 출발 전부터 영숙 씨는 이번 달 연금으로는 빠듯하니 다음 달 공과금은 조금 미뤄야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 첫날 친구들이 흑돼지 식당으로 향했지만 메뉴판 가격을 보는 순간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인분에 2만 원이 넘는 가격. 웃으며 난 고기 많이 못 먹으라며 밥만 주문했지만 속으론 이 돈이면 집에서 10끼를 먹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엔 올레길을 걸으며 기념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지갑을 꺼내 예쁜 스카프와 특산품을 샀습니다. 영숙 씨도 손에 들었다가 가격표를 보고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집 많아져서 안 사라는 말로 웃어넘겼지만 그 순간 친구와의 대화가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공항 카페에서 친구들이 커피를 주문할 때도 영숙 씨는 배가 안 고프다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여행에서 진짜 얻은 게 뭐지? 추억? 아니야, 불안뿐이야. 경기 파주에 사는 최병호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은퇴 후 첫 친구들과의 해외여행이었습니다. 모두가 오래 기다린 여행이라 들뜬 분위기였지만 병호 씨의 머릿속은 환율이 올랐는데 이번 달 생활비로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현지 식당에서 친구들이 해산물 플래터를 시킬 때 그는 배가 불러서라며 작은 샐러드 하나만 시켰습니다. 관광지 입장료가 예상보다 비싸자 난 여기 전에 와봤어 라고 둘러대며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혼자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을 먹으며 밖에서 들려오는 친구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행을 온 게 아니라 돈 걱정하러 온 거구나. 이렇게 돈이 없으면 여행이 즐거움이 아니라 불안의 연속이 됩니다. 바다와 산, 새로운 음식과 문화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가격표입니다. 여행 중에도 마음 한편이 무겁고 귀국 후엔 카드 명세서를 보는 순간 또다시 한숨이 나옵니다. 여행의 추억보다 돈이 빠져나간 장면만 선명하게 남습니다. 결국 이런 여행은 마음의 휴식이 아니라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됩니다. 노년에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다섯 번째 순간은 연금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달력 위 빨간 동그라미 하나에 온 인생이 매달려 있습니다. 다른 날들은 무의미하게 흘러가지만 연금이 들어오는 그 하루만이 유일하게 숨이 트이는 날입니다. 그 전까지는 병원 가는 것도 미루고 고등어 한 마리 사 먹는 것도 미루고 심지어 전기요금도 일부러 늦게 냅니다. 연금날이 다가오면 마음은 설레는 게 아니라 초조해집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갈 돈이 훨씬 많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조순희 씨는 매달 25일만 되면 새벽부터 눈이 뜨입니다. 국민연금 41만 원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통장에 찍히는 순간 동시에 절반 이상이 빠져나갑니다. 밀린 관리비, 전기세, 카드값, 약국 외상값까지 일시간도 안 돼 통장 잔액은 10만 원 남짓이 됩니다.
그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니 마트에 가서도 장바구니에 뭘 넣을지 10분 넘게 고민합니다. 한 번은 라면 한 박스를 살까 하다 1,500원 더 싼 5개 묶음을 골라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손에 든 장바구니가 아니라 마음이 더 무겁다고 느꼈습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김종만 씨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연금 지급일만 되면 아침부터 ATM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그날은 마치 전쟁처럼 느껴집니다. 먼저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두어야 혹시 모를 자동이체로 잔액이 0원이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종만 씨는 연금날이 오기 전엔 카드도 못 긁고 교통카드도 충전 못한다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친구가 점심을 먹자고 해도 연금 전에는 무조건 거절합니다. 나중에를 입에 달고 사는 이유는 단 하나, 지금은 돈이 없어서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최경자 씨는 연금날을 기다리며 매일 달력을 봅니다. 하루하루 줄을 긋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아직 12일 남았네라는 생각이 들면 냉장고 문을 열어 남은 재료로 어떻게 버틸지 계산합니다. 밀가루가 있으면 부침개로 이틀, 김치찌개로 사흘, 나머지는 밥에 간장 비벼 먹는 식입니다. 연금날 전날 밤은 거의 뜬 눈으로 보냅니다. 다음날 아침 통장에 돈이 찍히면 제일 먼저 마트에 가지만 장바구니를 채우는 속도보다 마음속 계산이 더 빠릅니다. 이건 일주일치, 저건 3일치 하지만 그렇게 꽉 채운 식재료도 한 달이 끝날 즈음엔 또다시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다시 빨간 동그라미를 세며 기다립니다. 이렇게 연금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생활은 단순히 가난을 넘어서 삶의 리듬까지 돈에 종속시킵니다. 날짜가 행복을 결정하고 통장 잔액이 기분을 지배합니다. 친구 만나는 날, 병원 가는 날, 심지어 약을 사는 날조차 연금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자유로운 노후가 아니라 돈 들어오는 날만 숨쉬는 간헐적 생존이 됩니다. 노년에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6번째 순간은 손주 생일에 용돈을 못 주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순간입니다. 손주가 태어난 날 그 작은 손을 처음 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너한테만큼은 뭐든 아낌없이 주겠다. 하지만 세월은 그 약속을 무너뜨렸습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은 연금뿐 매달 관리비와 약값만 내도 통장은 빈칸이 됩니다. 평소엔 그냥 건강하게 얼굴만 봐도 된다고 스스로 위안하지만 손주 생일만큼은 마음이 무너집니다. 생일상 앞에서 웃고 있는 손주를 보면서도 주머니 속엔 축하 카드 한 장뿐인 현실이 그 웃음을 칼처럼 베어버립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정혜순 씨는 손주가 3명입니다. 한창 자랄 나이라 생일이면 케이크, 선물, 용돈이 오가는 모습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남편과 사별한 뒤 기초연금과 틈틈이 하는 청소일로 생활하는 혜순 씨에게 용돈은 사치였습니다. 첫째 손주 생일날 손에 쥔 건 고작 5,000원짜리 지폐 한 장. 봉투에 넣기도 민망해 그냥 편지에 끼워서 줬습니다. 손주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 고마워요 라고 했지만 그 뒤에 부모가 슬쩍 미소로 눈치를 주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는 할머니구나. 부산 해운대에 사는 이성호 씨는 은퇴 전엔 명절이나 생일이면 10만원, 20만원씩 용돈을 주던 할아버지였습니다. 자식들도 손주들도 우리 아버지 통 크다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사업 실패로 빚까지 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둘째 손주 생일에 겨우 케이크 하나만 사갔습니다. 아이가 용돈 봉투를 기대하는 눈빛을 보자 성호 씨는 괜히 케이크 상자를 열며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야 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칼로 쑤시는 듯한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봉투 하나 못 건넨 자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최미자 씨는 한 번의 경험 이후 아예 손주 생일날을 피합니다. 예전에 빈손으로 손주 생일에 갔다가 옆에서 다른 친척들이 두툼한 봉투를 건네는 모습을 보고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생일이 다가오면 일부러 감기 기운이 있다며 가지 않습니다. 손주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보다 봉투 하나 준비 못하는 수치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어 생일 축하한다라고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렇게 돈이 없으면 손주 생일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됩니다.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현실은 그 마음을 담아낼 여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손주가 웃는 날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은 오히려 울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끼리의 따뜻한 자리에서조차 위축되고 손주의 기억 속에 주는 사람이 아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남을까봐 겁이 납니다. 노년에 돈을 모으는 현실적인 방법은 큰 돈을 벌 생각보다 새는 돈을 막고 저축 습관을 되살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생활비 구조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종이에 적고 꼭 필요한 것과 줄일 수 있는 것을 구분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 불필요한 보험료, 과도한 통신비부터 줄이면 효과가 큽니다. 이렇게 절약한 금액은 반드시 따로 모아야 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저축 통장으로 옮겨두면 쌓이는 속도가 다릅니다. 둘째, 꾸준한 저축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루 1,000원, 한 달 3만 원이라도 손대지 않는 통장에 자동 이체를 걸어두면 의식하지 않아도 돈이 모입니다. 저축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계속 유지하는 힘입니다. 셋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건강이 허락한다면 가벼운 아르바이트나 재능을 살린 소일거리를 하세요. 도보 택배 배달, 카드 배송 업무 등 나이에 맞는 일은 의외로 많습니다. 고정 수입이 한 줄 더 생기면 저축 속도가 빨라집니다. 넷째, 받을 수 있는 연금과 복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기초연금, 주거급여, 건강보험 감면 등은 신청만 해도 생활비를 줄여주고 그만큼 저축 여유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동구매 대신 3일 고민법을 쓰고 장을 볼 땐 필요한 목록만 들고 가며 절약한 금액은 곧바로 저축 계좌로 옮기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노년에 돈을 모은다는 건 단순히 전략이 아니라 절약한 돈을 반드시 저축으로 연결시키는 생활 방식입니다. 이렇게 모인 돈이야말로 노후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진짜 힘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응원합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러나 준비 없이 맞이하면 그건 곧 천천히 진행되는 파멸 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고 쓰러져도 찾아올 사람 없으며 통장엔 당장 쓸 돈 한 푼 없는 삶. 주변은 엉망, 하루는 무너지고 남의 일에 끼어든 죄로 인간관계까지 망가집니다. 노년에 혼자 잘 산다는 건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입니다. 오늘은 그 6가지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혼자 잘 사는 첫 번째 방법은 나를 기쁘게 하는 작은 사치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평생 아껴 쓰고 참고 남을 먼저 챙기느라 내 욕심 한번 제대로 부려보지 못한 인생이라면 지금이 바로 그 빚을 스스로 갚아줄 때입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여전히 주머니 속 돈을 꼭 쥐고 나를 위해 쓰는 순간마저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노년을 고독하게 만들고 인생을 초라하게 끝내게 합니다. 작은 사치는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산소이며 내 존재를 확인하는 선언입니다. 좋아하는 꽃 한 송이를 사는 것, 평소 눈여겨본 옷 한 벌을 사입는 것, 비싼 케이크 한 조각에 커피를 곁들이는 것도 모두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이 사소한 즐거움이 하루를 버티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반대로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할까 봐라는 이유로 끝없이 참고 아끼다 보면 그 나중은 오지도 않고 내 삶의 빛깔은 완전히 바래버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 안성에 사는 박정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가난과 싸우며 살았던 그는 은퇴 후에도 사치를 죄악처럼 여겼습니다. 옷장은 수십 년 된 코트와 낡은 셔츠뿐, 외식은 김밥 천국이 전부였습니다. 아껴야 산다는 말이 습관처럼 입에 붙었지만 그 전략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식과 미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병원비로 수천만 원이 한 번에 나갔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단 몇 달 만에 사라졌고 남은 건 병실의 하얀 천장뿐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박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참고 살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못 해보고 이렇게 가는구나. 그 눈빛엔 돈보다 훨씬 값진 시간을 잃어버린 회한이 가득했습니다. 반대로 전혀 다른 길을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북 군산의 김은자 씨는 남편과 사별 후 한동안 무기력에 빠졌지만 결심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 남 눈치 보지 않고 즐기자. 그는 매달 연금에서 일정 금액을 기쁨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 돈은 오직 자신을 위한 소비에만 썼습니다. 봄이면 화원에서 튤립을 사 화병에 꽂았고
여름이면 해변 근처 작은 호텔에서 하루를 묵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을에는 미술 전시를 보러 서울에 갔고 겨울이면 평생 꿈꾸던 한정식 코스를 혼자 맛보았습니다. 주변에선 그 돈이면 손주에게 학원비를 주지라는 말도 했지만 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손주 얼굴 보면서도 웃을 수 있지. 그 결과 김 씨는 또래보다 훨씬 밝았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나이 들수록 젊어지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결국 노년의 작은 사치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인생을 채우는 색깔이며 나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오늘 내 마음을 설레게 할 무언가의 돈과 시간을 쓰는 용기, 그것이 혼자 잘 사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남의 눈치 속의 회한으로 늙어갈지 아니면 웃음과 설렘 속에 나이 들지 결정짓습니다. 노년에 혼자 잘 사는 두 번째 방법은 하루 일과의 규칙을 두는 것입니다. 규칙 없는 하루는 시간을 갉아먹는 좀벌레와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다면 이미 노년의 절반은 무너진 것입니다. 시계는 돌아가지만 삶은 멈춰 있고 몸은 살아 있어도 영혼은 이미 퇴색한 상태가 됩니다. 처음엔 이렇게 쉬는 것도 좋다 싶지만 그 달콤한 게으름은 곧 무기력이라는 도구로 변합니다. 한두 날 늦잠으로 시작된 흐트러짐은 식사 시간을 무너뜨리고 활동을 줄이며 결국 하루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낮과 밤이 뒤바뀌고 해를 봐도 감흥이 없고 목욕조차 귀찮아집니다. 이 무너진 패턴은 몸을 병들게 하고 마음을 고립시킵니다. 스스로를 가둔 감옥이 되어 세상과의 연결을 스스로 끊어버리게 됩니다. 규칙은 단순히 시간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선언이며 스스로를 존엄하게 유지하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와 운동, 외출과 휴식의 틀을 지키면 삶은 흐름을 얻습니다. 몸이 리듬을 기억하고 마음이 안정되며 하루하루가 의미를 되찾습니다. 반대로 규칙 없는 하루는 인생을 시궁창으로 끌고 갑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인천에 사는 정영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70세가 되자 은퇴 후 할 일이 없다는 이유로 매일 늦잠을 잤습니다. 새벽까지 TV를 보며 라면을 끓여 먹고 해가 중천에 뜰 때쯤 비몽사몽 일어나 대충 식사를 때웠습니다. 외출은 거의 없었고 낮에는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 게임만 하다 저녁을 맞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체중이 급격히 늘고 혈압은 치솟았으며 기억력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줄었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뇌경색 전조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살면 1년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규칙 없는 하루가 몸을 죽이고 마음을 썩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이미 건강은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시간을 죽인 게 아니라 시간이 나를 죽였어. 반대로 규칙 있는 하루로 인생을 다시 쥔 사람도 있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김미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몇 달간 무너졌습니다. 하루 종일 잠옷 차림으로 집안에만 있었고 끼니도 대충 때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울 속 초라한 자신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그날부터 김 씨는 아침 6시의 기상에 창문을 열고 환기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7시엔 간단한 스트레칭, 8시엔 정성껏 차린 아침 식사, 오전엔 독서나 손바느질, 오후엔 동네 한 바퀴 걷기, 저녁엔 따뜻한 목욕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처음엔 버거웠지만 한 달이 지나자 피부가 좋아지고 표정이 밝아졌으며 몸무게와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삶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왜 이렇게 젊어졌냐고 물었고 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규칙이 나를 살렸어요. 하루를 잡으니 인생이 잡히더군요. 결국 노년의 하루는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무너진 하루는 삶을 좀먹지만 규칙 있는 하루는 생명을 되살립니다. 당신의 하루는 지금 흐르고 있습니까? 썩어가고 있습니까? 그 선택은 오직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노년에 혼자 잘 사는 세 번째 방법은 주변 환경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질러진 방은 단순히 보기 싫은 공간이 아니라 마음을 무너뜨리고 인생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바닥에는 먼지가 쌓이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며칠째 방치되고
옷더미가 방 한쪽을 점령한 채 썩어가면 그 공간에서 사는 사람도 똑같이 무너집니다. 시야에 보이는 모든 혼란은 뇌를 피곤하게 만들고 의욕을 앗아가며 결국 삶 자체를 포기하게 합니다. 깔끔함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이고 생존이고 존엄입니다. 지저분한 환경은 곰팡이와 해충을 불러오고 공기를 탁하게 만듭니다. 여름엔 냄새가 썩은 듯 진동하고 겨울엔 눅눅한 먼지가 기침을 유발합니다. 무엇보다 어질러진 집은 외부와의 연결을 끊게 합니다. 누군가 찾아온다고 하면 불안부터 앞서고 결국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립된 채 쓰레기 더미 속에서 몸과 마음이 함께 병들어갑니다. 반대로 깨끗한 집은 사람을 초대하게 만들고 나 자신에게도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충격적입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박춘배 씨는 아내와 사별한 후 집안일에 손을 놓았습니다. 처음엔 설거지를 미루는 정도였지만 점점 빨래도 하지 않고 쓰레기 버리는 날도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거실은 빈 박스와 옷가지로 산을 이루고 부엌에서는 썩은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여름 한복판, 바퀴벌레와 파리가 들끓었고 이웃들은 악취 민원까지 넣었습니다. 그는 혼자 사는데 뭐 어떠냐고 했지만 실제로는 집안의 지저분함이 그의 건강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곰팡이로 인해 호흡기 질환이 악화됐고 발에 난 상처는 덮인 먼지와 세균 때문에 골맞습니다. 결국 그는 폐렴으로 입원했고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을 정리하지 않으면 다시는 건강을 되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퇴원 후에도 그는 손을 놓았고 몇 달 뒤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방 안엔 여전히 그를 잠식한 혼돈이 가득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환경을 다스리며 삶을 되살린 사람도 있습니다. 전남 여수의 김혜란 씨는 남편과 이혼 후 한동안 집안을 방치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초라한 자신과 쓰레기 더미 속 부엌을 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는 사람도 집도 버린다. 그날부터 그녀는 하루 1시간씩 정리와 청소를 생활화했습니다. 매주 쓰레기 버리는 날을 놓치지 않았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과 물건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부엌 싱크대는 늘 비우고 거실 테이블엔 꽃 한 송이를 올려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청소였지만 어느새 마음까지 맑아졌습니다. 깨끗한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는 순간 그녀는 혼자 살아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의 집은 친구들이 먼저 놀러오고 싶어하는 공간이 됐고 그녀 스스로도 외출과 모임을 즐기게 됐습니다. 노년에 혼자 산다는 건 결국 내가 사는 공간이 곧 나 자신이 된다는 뜻입니다. 주변 환경을 버려두면 인생도 버려지고 깔끔하게 가꾸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당신의 방이 곧 당신의 내면입니다. 그 방이 지옥인지 안식처인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노년에 혼자 잘 사는 네 번째 방법은 응급 상황에 대비한 연락망을 갖추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가장 무서운 순간은 쓰러지는 그 순간이 아니라 쓰러진 뒤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단 1분이 생사를 가르는 상황에서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건 곧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집안에서 넘어져 골절이 돼도 심장이 멎는 전조 증상이 와도 휴대폰 하나 잡을 힘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인생은 끝납니다. 뉴스 속 고독사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연락망이 없는 노인은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사라집니다. 살아있어도 이미 세상 밖에서는 존재가 지워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연락망은 단순히 전화번호를 저장해두는 것이 아닙니다. 비상시에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하루 이상 연락이 없으면 먼저 찾아와 줄 사람, 평소 내 건강 상태를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안전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위기에서 살아날 확률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괜히 폐 끼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연락망 구축을 미루고 결국 그 미루던 하루가 최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 마포에 사는 이호진 씨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혼자 살던 그는 평소 지인과의 연락을 거의 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서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하반신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거실에 있었고 문을 두드려줄 이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꼼짝없이 누워있던 그는 이틀 만에 탈수와 저체온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를 발견한 건 택배기사였습니다. 문 앞에 쌓인 택배를 이상하게 여긴 기사가 경찰에 신고한 덕에 목숨은 건졌지만
이미 하반신 마비가 진행돼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그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전화 한 통만 할 수 있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겁니다. 반대로 철저한 연락망 덕에 생명을 지킨 사람도 있습니다. 경북 포항에 사는 장영자 씨는 혼자 산 지 15년째였지만 동네 주민 3명, 먼 친척 1명, 그리고 구청 사회복지 담당자까지 포함된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 뒀습니다. 매일 아침 9시와 저녁 8시 한 번이라도 전화를 받지 않으면 즉시 집으로 확인하러 오도록 약속해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 씨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 끓는 국물이 쏟아져 심한 화상을 입고 주저앉았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다 휴대폰을 잡지 못했지만 10분 뒤 전화를 받은 친척이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곧장 이웃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웃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땐 이미 장 씨의 의식이 흐릿했지만 신속히 119를 불러 화상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쇼크로 의식불명에 빠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그날 이후 더 단단하게 연락망을 유지하며 말합니다.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는 결국 누가 날 찾느냐에 달린 겁니다. 노년에 혼자 산다는 건 내가 쓰러졌을 때 누가 찾아와 줄 사람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연락망이 없는 건 집에 불이 나도 경복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엔 필요 없어 보여도 단 한 번의 위기에서 생명을 살립니다. 지금 당신의 연락처 목록에는 내가 사라졌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올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이 그 사람을 만드는 날이어야 합니다. 이 준비 하나가 당신의 마지막 순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노년에 혼자 잘 사는 5번째 방법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을 챙겨두는 것입니다. 비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 있어도 모든 자산이 예금이나 부동산에 묶여 있으면 당장 필요한 순간 한 푼도 꺼내 쓸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 예기치 못한 사고, 급한 수리비 앞에서 현금이 없으면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남의 손에 넘어갑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에게 비상금은 자존심이자 생존권입니다. 누군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비상금이 없으면 위기는 무서운 속도로 삶을 집어삼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병원비 선결제가 안 돼 치료가 지연된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 갑작스러운 누수가 생겼는데 수리비를 못 내면 곰팡이와 악취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내가 원하는 치료,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시간을 고를 수 없게 됩니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 평택에 사는 문상호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성실히 일하며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지만 비상금이라는 개념은 전혀 없었습니다. 돈은 은행에 있어도 되는 거지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그 은행 계좌가 정기예금으로 묶여 있었고 중도 해지 시 큰 손해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한 흉통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병원에서 고액의 응급시술비를 바로 결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갑엔 3만 원이 전부였고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해외 출장과 지방 근무 중이라 바로 올 수 없었습니다. 결국 치료는 몇 시간 지연됐고 그 사이 심근경색이 악화돼 평생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는 몸이 됐습니다. 병실에서 그는 자책했습니다. 집 한 채가 무슨 소용이야, 주머니에 쓸 돈이 없는데. 반대로 비상금이 위기에서 목숨을 건진 사례도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장인숙 씨는 매달 연금에서 10만 원씩 현금으로 빼서 작은 금고에 넣어뒀습니다. 혹시 모를 날을 대비해 7년간 모은 금액은 약 800만 원. 주변 사람들은 괜히 현금으로 두면 도둑 맞는다고 했지만 그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난방 보일러가 고장나 집안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수리기사는 부품값과 긴급 출장비로 60만 원을 요구했지만 그 돈이 없으면 최소 3일은 추위 속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장 씨는 망설임 없이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 결제했고 그날 밤 따뜻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같은 아파트의 다른 노인은 돈이 없어 보일러를 고치지 못하고 폐렴에 걸려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비상금은 돈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방패라는 걸. 노년에 혼자 산다는 건 도움의 손길이 닿기 전에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상금은 쓰지 않으면 가장 좋지만 필요할 땐 그 어떤 재산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나를 지켜줍니다. 당신의 집 어딘가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나만의 금고가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 한 줌의 현금이 언젠가 당신의 생명을 그리고 당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줄 것입니다. 노년에 혼자 잘 사는 여섯 번째 방법은 타인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인생에 발을 깊숙이 들이는 순간 그 끝은 거의 항상 상처와 후회로 돌아옵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는 좋은 뜻으로 시작한 말과 행동이 칼날처럼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 문제, 이웃 문제, 친척 문제에 괜히 끼어들면 처음엔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부담스러워하고 끝내는 원망까지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도움 준 은인이 아니라 귀찮고 참견 많은 노인으로 낙인 찍힙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평온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내 경험이 더 많다는 이유로 조언을 강요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했고 사람들의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엔 통했던 방법이 지금은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개입하면 타인의 삶은 물론 내 마음까지 망가집니다. 첫 번째 사례는 충남 아산에 사는 윤광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들이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중재하러 나섰습니다. 가정은 깨지면 안 된다는 신념으로 밤중에도 택시를 타고 가 화해를 시켰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번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며느리와의 통화에서 아버님이 자꾸 우리 일에 끼어들어서 더 힘들어요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결정타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 가정일은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간섭이 아니라 참견입니다. 결국 윤 씨는 며칠 동안 밥도 못 넘기며 방에 틀어박혔고 그 후로 아들과의 관계는 눈에 띄게 멀어졌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지킨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나만 부서지고 있었더군. 반대로 개입을 멈춘 뒤 평온을 되찾은 사람도 있습니다. 전북 정읍의 한은자 씨는 젊었을 때부터 동네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자 그 역할이 점점 짐이 됐습니다. 누군가는 금전 문제까지 떠넘겼고 누군가는 부탁이 거절되자 뒤에서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결국 한 씨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일 아니면 모르는 일. 처음엔 주변에서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관계가 깔끔해졌습니다. 남의 문제에 감정 소모할 일이 줄어드니 혈압이 안정되고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 시간과 에너지를 여행과 취미생활에 쏟았습니다. 1년 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인생에 덜 얽히니 내 인생이 비로소 살아나더군요. 노년의 타인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건 불필요한 적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도와준다고 시작했지만 결국 원망만 남고 관계가 무너집니다. 혼자 잘 산다는 건 고립이 아니라 내 경계를 지키며 평온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위협하는 건 외부의 적이 아니라 스스로 열어준 그 경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문을 닫으십시오. 그 순간 남은 인생이 훨씬 가벼워지고 훨씬 안전해집니다. 혹시 나이가 들수록 주변이 점점 조용해진다고 느끼시나요?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방법을 알고 나면 외로움이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겁니다. 80대 박할아버지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 3년 동안 집에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소개할 5가지 방법은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뜻밖의 해답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첫 번째는 가까움보다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기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아마도 의아하실 겁니다. 외로우니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말자 할머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남편을 떠나보낸 후 아파트 위층에 사는 젊은 부부와 친해지고 싶어 하셨습니다. 워낙 외로우시다 보니 그분들이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시작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가끔 집에서 만든 반찬을 조금씩 갖다 드렸습니다. 젊은 부부도 고마워하며 잘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김할머니의 행동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을 갖다 드리는 횟수가 늘어났고 문 앞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려고 하셨습니다. 젊은 부부가 바빠 보여도 잠깐만 할 말이 있어라며 붙잡아 두셨어요. 심지어는 그분들이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는지까지 파악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외로움이 너무 커서 그분들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려고 했던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젊은 부부는 점점 김할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급하다는 핑계로 빨리 사라졌고 나중에는 아예 계단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더욱 외로워졌어요. 이런 상황은 왜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적절한 거리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서로에게 숨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세대가 다르고 생활 패턴이 다른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김할머니가 깨달은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부부에게는 직장 생활, 육아, 집안일 등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매일 긴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김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간단한 인사만 하고 상대방이 바빠 보이면 수고하세요라는 말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반찬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갖다 드렸어요. 대화도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살폈습니다. 바쁘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잠깐만이라고 말씀드리고 상대방이 시간이 없다고 하면 바로 물러나셨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또한 자신의 외로움을 그분들이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인사나 가벼운 대화만으로도 충분히 기쁘다고 생각하셨어요.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신 거죠. 이런 변화가 있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젊은 부부가 먼저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안부를 묻기도 하고 가끔은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김할머니가 부담을 주지 않으니 젊은 부부도 편안하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할 때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진정한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안전한 거리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적절한 공간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차갑지만 적당한 거리에서는 서로를 편안하게 느낄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호를 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중에 시계를 자주 보거나 다른 곳을 본다면 바쁘다는 뜻입니다. 대답이 짧아지거나 성의가 없어 보인다면 지금은 대화할 시간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또한 내 외로움을 한 사람이 모두 채워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대는 상대방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대신 여러 사람과 가볍고 편안한 관계를 맺는 것이 더 현명해요. 무엇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대화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힘들어 보이면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입니다. 이런 배려가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와 더 오래,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두 번째는 옳음보다 다름을 인정하기입니다. 이 말이 쉽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어요. 분명히 옳은 말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멀어질까요? 그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박종수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경험도 풍부하시고 판단력도 뛰어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손자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참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책을 읽어야지, 폰만 보면 눈도 나빠지고 공부에도 안 좋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죠. 며느리가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해먹는 것도 못마땅하셨어요. 집에서 직접 해먹어야 건강에 좋은데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편한 것만 찾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아들이 회사에서 늦게 들어와도 한마디 하셨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돌봐야지.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라고 말씀하셨어요. 역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박 할아버지의 모든 말씀이 논리적으로는 맞았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들이 점점 할아버지와 대화를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손자는 할아버지가 오시면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며느리는 할아버지 앞에서 요리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좋은 말, 옳은 말을 했는데 왜 다들 피할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음이 왔습니다. 옳은 말이라고 해서 항상 듣기 좋은 말은 아니라는 것을요. 생각해보니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가족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손자는 할아버지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비판하시는구나라고 느꼈을 거예요. 며느리는 내가 게으른 사람 취급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박 할아버지는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손자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 그 게임 재미있나 보네. 어떤 게임이야? 라고 물어보셨어요. 비판하는 대신 관심을 보인 거죠. 며느리가 간편식을 차려 놓았을 때도 요즘 이런 음식들도 맛있게 나오는구나, 편리하겠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냥 다른 방식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아들이 늦게 들어왔을 때도 고생 많았겠다. 회사 일이 많이 바쁘구나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비판 대신 공감을 표현하신 거죠. 이런 변화를 보이자 가족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자가 게임에 대해 신나게 설명해 주더니 나중에는 할아버지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라고 숙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며느리도 요리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편식을 자주 하는데 영양이 걱정되긴 해요 라고 말하더니 할아버지께 요리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아들 역시 회사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때는 어떠셨어요? 라고 경험담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비판받는다는 생각이 사라지니 오히려 조언을 구하게 된 거죠.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방식이 옳다고 해서 다른 방식이 틀렸다고 단정하지 않는 거예요.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젊었을 때와 지금은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불편해도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었다면 지금은 효율성과 편의성을 추구하는 시대예요. 어느 쪽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 세대는 무조건 전략하는 것이 좋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간을 전략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것도 요리 시간을 아껴서 다른 일을 하려는 거죠. 또 우리는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지만 요즘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더 건강하다고 봅니다. 스마트폰 사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낭비로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소통과 정보 습득의 도구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요즘 애들은 이라는 표현을 자제해 보세요. 대신 참 신기하네 또는 그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선택을 비판하기보다는 그 이유를 궁금해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라고 물어보는 거죠. 무엇보다 내 경험을 강요하지 말고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해 보세요. 우리 때는 이랬는데 너희도 그래야 해가 아니라 우리 때는 이랬었어. 참고만 해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름을 인정하면 상대방도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비판받는다는 부담 없이 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친절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바라보기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내게 친절하지 않으면 서운하고 화가 나시나요? 또는 내가 친절했는데 고마워하지 않으면 억울하다고 느끼시나요? 바로 이런 마음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72세 박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인사를 받지 않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셨습니다. 동네 마트 직원이 불친절하면 내가 손님인데 저렇게 대해도 되나 하며 화를 내셨습니다. 또 이웃에게 반찬을 갖다 줘도 고마워하지 않으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왜 늘 기분이 상하고 외로우셨을까요? 바로 다른 사람의 친절을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절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반드시 고마워해야 한다고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좋은 일을 해줬는데 상대방 반응이 시원찮으면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후회하거나 서운해하는 경험 말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평생 예의와 도리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기대가 오히려 우리를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 할머니는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인사를 받지 않아도 바쁘구나 하고 넘어가셨습니다.
마트 직원이 불친절해도 힘든 일이 있나 보다 하며 이해하려고 하셨습니다. 이웃에게 반찬을 갖다 줄 때도 고마워해야지라는 기대 없이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분 상할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오히려 작은 친절에도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되셨습니다. 어느 날 경비 아저씨가 먼저 인사를 해주었을 때는 정말 기분이 좋으셨다고 합니다. 친절을 선택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한 것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것도 모두 의무가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경비 아저씨도 하루에 수백 명과 마주칩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밝게 인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트 직원도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여러 손님을 상대합니다. 항상 친절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베푼 친절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고마워할 수도 있고 별로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다른 사람의 불친절에 대해서는 저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항상 친절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베푸는 친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고마워하면 좋고 아니어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친절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작은 친절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문을 잡아줄 때, 길을 알려줄 때, 작은 미소를 보여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친절이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친절했으니 상대방도 친절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대하지 않게 받는 작은 친절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네 번째는 슬픔도 내 삶의 일부로 품기입니다. 혹시 외롭거나 슬플 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며 무조건 떨쳐내려고 애쓰시나요? 또는 나이 먹고 왜 이러나 하며 자책하시나요? 사실 이렇게 슬픔을 밀어내려고 할수록 더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78세 정순옥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혼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히 저녁 때가 되면 울적해지고 외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이런 감정이 들 때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강해져야 하는데 하며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슬픈 기분이 들면 억지로 웃으려고 했고 외로우면 바쁘게 움직이며 그 감정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나면 이제 그만 생각해야지 하며 애써 지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렇게 할수록 슬픔과 외로움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슬픈 감정을 떨쳐내려고 애쓸수록 더 마음이 무거워지고 혼자라는 느낌이 더 강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할머니는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저녁에 외로움이 몰려올 때 지금 외롭구나 하고 그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셨습니다. 남편이 그리울 때도 그래, 보고 싶어 하며 그 마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슬플 때는 눈물을 참지 않고 실컷 우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더 슬퍼질 것 같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받아들이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도 자연스럽게 잦아들었습니다. 슬픔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슬픔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이별을 경험했습니까? 부모님과의 이별, 친구들과의 이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말입니다. 이런 이별들이 슬프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을 느끼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과의 소중한 추억까지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외로운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슬픈 감정이 들 때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지금 슬프구나 하고 그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외로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바쁘게 움직이며 피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외롭네 하며 그 감정과 함께 있어 보세요. 놀랍게도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감정이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그리운 사람이 생각날 때는 그 추억을 억지로 지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 보고 싶다 하며 그 마음을 느껴보세요. 때로는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눈물은 마음을 씻어주는 비와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들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슬픔도 외로움도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잦아듭니다.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함께 있어주면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슬픔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5번째는 변하지 않는 나를 인정해주기입니다. 혹시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달라져야지, 더 적극적이 되어야지 하며 자신을 바꾸려고 애쓰고 계시나요? 또는 왜 나는 이렇게 소극적일까 하며 자신의 성격을 탓하시나요? 사실 자신을 억지로 바꾸려고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74세 최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원래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지내다 보니 외로워서 경로당에 나가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에서는 목소리 큰 할아버지들이 화투를 치며 시끄럽게 떠드셨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그런 분위기에 맞추려고 억지로 큰 소리로 웃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끼어들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이제는 나도 활발해져야지 하며 자신을 바꾸려고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그렇게 지내고 나면 너무 피곤했고 자신답지 않다는 생각에 오히려 더 외로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다른 사람들처럼 되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더 어색하고 불편했던 경험 말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할아버지는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나는 원래 조용한 사람이야.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하며 자신의 성격을 받아들이기로 하셨습니다. 경로당에서도 억지로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조용히 바둑을 두거나 신문을 읽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 같아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용한 성격의 다른 할아버지가 다가와서 바둑을 같이 두자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참 차분하시네요 하며 고민 상담을 해오시기도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성격이나 기질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유지해온 내 모습에는 그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용한 성격도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신중하게 생각하며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활발한 성격도 좋지만 조용한 성격도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또한 우리가 평생 유지해온 성격이나 습관에는 우리만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신중한 사람은 실수를 적게 하고 차분한 사람은 안정감을 줍니다.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장점을 포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나는 왜 이렇게 소극적일까 같은 자책을 멈춰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나는 신중한 사람이구나 또는 나는 차분한 사람이구나 하며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억지로 그들과 같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시끄러운 곳이 불편하면 조용한 곳을 찾으시고 큰 모임이 부담스러우면 소수의 사람들과 만나시면 됩니다. 또한 내 성격에 맞는 활동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활발한 성격이 아니라면 등산이나 댄스보다는 독서 모임이나 서예 교실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내 성격에 맞는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소중합니다. 평생 유지해온 내 모습 중에는 지켜야 할 가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럴 때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억지로 만든 관계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계가 훨씬 깊고 오래갑니다. 지금까지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5가지 뜻밖의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 방법들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지셨나요? 외로움을 없애려면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정반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방법들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적으로 여기며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함께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끝으로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여러분들이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우리는 모두 혼자가 됩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언젠가는 곁을 떠납니다. 장례식장에 조문객은 많아도 노인의 병실은 늘 텅 비어 있습니다. 전화벨은 울리지 않고 문 두드리는 소리는 사라집니다. 그렇게 홀로 남겨진 순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무너지고 준비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조금 남아 있어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노후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단단히 대비한 사람은 외로움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전할 6가지 생존법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노년의 존엄을 지키느냐, 무너져 비참하게 사라지느냐를 가르는 칼날 같은 진실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빚 없는 삶을 목표로 남은 대출을 빨리 갚는 법입니다. 빚은 노후를 좀먹는 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자유인데 대출이 남아있다면 그 자유는 단단히 묶인 족쇄일 뿐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이자만 봐도 숨이 턱 막히고 통장에 찍힌 마이너스 잔액은 노후의 자존심을 갈갈이 찢어 놓습니다. 그러니 남은 대출을 최대한 빨리 갚는 것, 그것이 진짜 노후 생존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단순한 진리를 무시하다가 지옥 같은 노후로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김영철 씨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자식들 공부를 책임졌습니다. 그러나 집 한 채 마련하려 무리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퇴직 후 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매달 연금의 절반이 대출 이자로 빠져나갔습니다. 아픈 무릎 때문에 병원에 가야 했지만 병원비조차 아까워 버텼습니다. 결국 무릎은 망가지고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렇게 되자 자식들도 슬쩍 거리를 두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힘들어요. 차갑게 들려오는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는 집을 팔고 월세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대출을 빨리 갚지 못한 대가였습니다. 반대로 충북 제천에 사는 박상호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평생 대출을 빚의 사슬이라 여겼습니다. 퇴직 전에 가진 빚을 모두 갚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도 자식 결혼식에 과한 지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빚을 끊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은행의 채무증명서에서 영원이라는 글자를 확인한 날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야 숨이 쉬어진다. 지금은 국민연금으로 소박하게 살지만 남는 게 바로 자유였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여행을 떠날 때도 그 어떤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이순자 씨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식이 사달라는 아파트 청약 통장을 대신 내주기 위해 노후 자금을 털어 대출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효녀 소리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자식의 사업이 망하면서 대출금이 고스란히 본인 책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매달 이자 독촉장이 날아들었고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연체 통보를 받으며 그동안 자식 위해 희생한 게 결국 이거구나라는 자괴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결국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고 그는 한순간에 무주택 노인이 됐습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최정옥 씨는 다르게 선택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생활비를 줄여가며 원리금 상환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돈 좀 늦게 갚아도 되지 않냐며 말렸지만 그는 귀를 닫았습니다. 노후의 빚이란 독약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몇 년간 외식도 줄이고 심지어 겨울 난방비도 아끼며 살아 결국 대출을 모두 갚았습니다.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빚이 없는 지금이 가장 부자 같다. 이처럼 빚을 끝내지 못한 사람은 하루하루가 불안으로 갉아먹히고 빚을 청산한 사람은 그 자체로 자유를 얻습니다. 노후는 돈보다 마음의 안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빚이 있으면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습니다. 내일 또 어떤 고지서가 날아올지, 어떤 독촉 전화가 울릴지 끊임없이 가슴을 죄어옵니다. 반대로 대출이 영원이 된 순간 삶은 달라집니다. 남 눈치 보지 않고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빚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존엄을 앗아가는 무서운 괴물입니다. 그러니 늦기 전에 결심해야 합니다. 남은 대출을 최대한 빨리 갚고 빚 없는 삶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현명한 노후 생존법입니다. 두 번째, 작은 건강 이상도 미루지 않고 바로 돌보는 법입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적은 큰 병이 아니라 작은 증상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한 두통, 그냥 넘긴 속쓰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기침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병으로 자라납니다. 나이 든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삶은 무너집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김순자 씨는 늘 위가 약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듯한 느낌이 잦았지만 나이 탓이라며 소화제를 먹고 넘겼습니다. 몇 달 뒤 갑자기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결과는 위암 말기였습니다.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체력은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말했습니다. 그때 병원에만 갔어도 살았을 텐데 사소한 증상이라 무시했던 결과가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것입니다. 반대로 충남 아산에 사는 박영수 씨는 달랐습니다. 평소 혈압이 조금만 올라가도 곧바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괜히 호들갑 떤다고 비웃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작은 협착 증상이 발견됐고 조기에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만약 몇 달만 미뤘다면 대동맥 파열로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말합니다. 사람들이 놀려도 병원은 가야 한다. 살아있어야 뭐라도 하지 않겠나? 경기도 용인에 사는 최은희 씨는 목에 멍울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통증이 없어 그냥 두었습니다.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화를 불렀습니다. 반년 뒤 목이 부어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을 때 병원에 갔습니다. 이미 갑상선암이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수술 후에도 합병증으로 평생 약을 먹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그 작은 멍울을 바로 잡았더라면 지금 이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전북 정읍에 사는 장동수 씨는 작은 신호에도 예민했습니다. 새벽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생기자 곧바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협심증 초기였고 약물 치료만으로 호전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운동과 식습관을 고쳐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지금도 친구들과 등산을 다니며 웃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병원을 귀찮아했으면 지금쯤 무덤에 누워 있었을 거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어디 있냐. 그러나 바로 그 생각이 노후를 파괴합니다. 작은 증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경고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는 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병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통증이 내일에 돌이킬 수 없는 죽음으로 변합니다. 노후는 이미 약해진 몸으로 버티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더욱 작은 이상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아깝다고, 귀찮다고 혹은 단순한 노화라고 치부하다가 생명을 내던지는 노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대로 작은 신호에 민감하게 대응한 이들은 여전히 활기찬 노후를 살고 있습니다. 결국 차이는 단순합니다. 미루느냐, 바로 돌보느냐. 작은 차이가 생과 사를 가릅니다. 그러니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기침도 사소한 통증도 모르는 멍울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바로 병원에 가는 것. 그것이 노후를 지켜내는 가장 현명한 생존법입니다. 세 번째,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는 법입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독은 병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상처입니다. 나를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 곁에 있으면 하루하루가 지옥이 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내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나이 들어 존엄을 지켜야 할 시기에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모욕당하며 살아가는 노인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니 무조건 잘라내야 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독이고 노후 생존을 갉아먹는 칼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박정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자식 집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효도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또 반찬 흘리셨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밥상 앞에서 매번 들려오는 그 말들이 박정자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식 앞에서조차 무시당하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집안의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위축되고 말수가 줄고 결국 병원 진단에서 우울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 곁에 머문 대가였습니다. 반대로 부산 해운대에 사는 김동혁 씨는 달랐습니다. 친구들과 술자리에 나갈 때마다 그는 늘 무시당했습니다. 넌 은퇴했잖아. 너 같은 백수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 술잔을 기울일 때마다 들려오는 비아냥에 처음엔 껄껄 웃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난 이제 너희랑 어울리지 않겠다. 연락을 끊고 대신 동네서의 동호회에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선 한 번도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열정을 존중해 주었고 그의 인생은 다시 활력을 찾았습니다. 김동혁 씨는 말했습니다. 무시하는 놈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새로운 사람들과 웃는 게 훨씬 낫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이영희 씨는 자식들에게조차 무시당했습니다. 용돈을 조금이라도 달라 하면 엄마, 돈 좀 아껴 쓰세요라는 핀잔이 돌아왔습니다. 명절에 준비한 음식도 왜 이렇게 짜냐, 왜 이렇게 오래된 냄새가 나냐는 말만 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식에게 기대려는 마음을 끊었습니다. 혼자 월세방을 얻어 나와 살았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고 그녀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혼자가 훨씬 낫다. 무시받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다. 반대로 충남 논산의 정혜수 씨는 끝내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무시하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매번 밥상 앞에서 들려오는 핀잔, 손주들 앞에서조차 당하는 무시는 그를 점점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건강은 악화되고 병원에서마저 지속적 스트레스성 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퇴원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용기 내서 끊었다면 지금처럼 초라하지 않았을 텐데 노후의 인연은 단순해야 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과만 이어가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무시와 멸시는 독보다 빠르게 노년을 좀먹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존중 속에 살면 가진 게 없어도 당당합니다. 결국 차이는 선택입니다. 무시받으며 살 것인지 당당하게 살 것인지 늦기 전에 결단해야 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는 단호히 인연을 끊는 것, 그것이 현명한 노후 생존법입니다. 네 번째,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법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공포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할수록 삶은 비참해집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부정하고 애써 외면하다가 오히려 마지막을 더 고통스럽게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념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 남은 삶은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한 사람과 받아들인 사람의 마지막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한모 씨는 70대 후반에도 성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주름을 없애고 머리에 염색을 하고 젊음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늙는 게 싫어. 죽는 건 상상도 못하겠어. 하지만 아무리 몸부림쳐도 세월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병이 찾아왔고 병상에 누운 순간부터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의료진의 작은 말에도 공포에 질렸고 자식들에게 매일 나 안 죽지? 나 살 수 있지? 라고 물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두려움에 떨며 눈을 감았고 가족들은 아버지의 죽음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며 오히려 큰 상처를 안았습니다. 죽음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한 삶은 결국 자신도 가족도 지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반대로 전남 곡성에 사는 이정자 씨는 달랐습니다. 80세에 암 판정을 받았지만 그녀는 놀랍도록 담담했습니다. 죽을 나이가 됐으니 당연한 거지. 그는 치료 대신 작은 텃밭을 돌보고 동네 아이들에게 김치를 담가 나눠주며 일상을 보냈습니다. 병은 몸을 갉아먹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웃었고 마지막 날에도 손주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다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에선 모두가 눈물 속에서도 말했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마지막은 처음 본다. 죽음을 받아들인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남은 이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남겼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최기철 씨는 죽음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연명치료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코에 튜브를 꽂고 기계에 몸을 의지하면서도 나는 절대 죽을 수 없어라며 소리쳤습니다.
가족들은 매달 수백만 원의 병원비에 허덕였고 간병하던 아내는 지쳐 쓰러졌습니다. 결국 그의 마지막은 가족 모두의 눈물과 분노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죽음을 인정하지 못한 집착이 가족 전체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반대로 강원도 홍천에 사는 장순호 씨는 미리 준비했습니다. 건강할 때부터 유언장을 작성했고 장례 비용도 미리 마련했습니다. 심지어 내 장례식은 화려하게 하지 말고 대신 동네 경로당에 기부해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병이 찾아왔을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날 동안 친구들과 술 한잔 나누고 아내와 손잡고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숨을 거둔 날에도 얼굴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우리 마음은 평온하다. 죽음을 준비한 사람의 마지막은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노후의 생존법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없이 편안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히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야 마지막까지 삶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현명한 노후 생존법입니다. 5번째, 음식은 가공식품보다 자연식을 선택하는 법입니다. 노후의 몸은 이미 약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공식품을 입에 달고 살면 그 순간부터 몸은 서서히 독에 잠식됩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싸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고른 그 한 끼가 결국 내 몸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자연식은 노년의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땅에서 난 채소, 제철 과일, 소박한 잡곡밥이야말로 긴 인생 끝자락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진실을 무시한 사람과 지킨 사람의 삶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서울 영등포에 사는 최영호 씨는 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아침엔 삼각김밥, 점심엔 햄버거, 저녁엔 라면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늙어서 뭐하러 신선한 거 챙겨 먹어. 그냥 배만 채우면 되지.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혈압은 치솟고 혈당은 위험 수치까지 올랐습니다.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밥만 제대로 먹었어도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가공식품에 의존한 노후는 결국 고통뿐이었습니다. 반대로 강원도 평창에 사는 김명자 씨는 달랐습니다. 자식들이 가져다주는 과자와 빵을 정중히 거절하고 텃밭에서 기른 상추와 깻잎으로 매일 밥상을 차렸습니다. 반찬은 된장국, 제철 나물, 작은 생선 한 토막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녀의 건강이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혈압약 한 알 먹지 않았고 병원 의사조차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녀는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직접 키운 거 먹고 가공식품은 멀리한 것뿐이에요. 자연식이 그녀의 삶을 지켜낸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이창수 씨는 달리 살았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한다며 햄, 소시지, 냉동 피자를 늘 상에 올렸습니다. 본인도 입맛이 달아났는지 매번 그 음식에 손이 갔습니다. 결국 당뇨 합병증이 찾아왔고 발끝이 괴사되면서 절단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는 병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주 따라 먹은 음식이 내 다리를 앗아갔다. 가공식품의 달콤한 유혹은 결국 치명적인 대가로 돌아왔습니다. 반대로 충남 예산에 사는 오정숙 씨는 꾸준히 자연식을 고집했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 가서 제철 채소를 사고 밭에서 기른 콩으로 두부를 직접 만들어 먹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나이에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꿋꿋했습니다. 그 결과 70이 넘어서도 마을회관에서 춤을 추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닐 만큼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렇게 사는 게 진짜 부자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은 단순해야 합니다. 자연에서 난 그대로의 음식을 먹는 것이야말로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는 길입니다. 가공식품을 선택한 사람은 병원 침대에 눕고 자연식을 고집한 사람은 여전히 웃으며 걸어 다닙니다. 결국 차이는 내 입에 들어가는 한 숟가락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가공식품을 끊고 자연식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현명한 노후 생존법입니다. 6번째, 삶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즐기려는 마음을 갖는 법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비극은 가난도 병도 아닙니다.
살아있으면서도 삶을 견디는 것으로만 여기는 태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도 버텨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면 하루는 이미 무너집니다. 버티는 삶은 끝없는 고통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그러나 같은 나이, 같은 조건에서도 즐기겠다는 마음 하나로 노년의 빛깔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김인호 씨는 은퇴 후 모든 걸 체념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하겠냐? 그냥 숨만 쉬다 가는 거지. 그렇게 그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리모컨만 눌렀습니다. 밥맛도 잃었고 친구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밖에 좀 나가세요라고 말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괜찮다. 그냥 집에 있을래. 몇 년이 지나자 몸은 굳어졌고 병원 진단은 우울증과 근육 위축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요양병원에 누워 하얀 천장만 바라보다 생을 마쳤습니다. 버티는 마음으로 산 결과였습니다. 반대로 경북 구미에 사는 이순자 씨는 즐기려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그녀 역시 한동안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거울 속 초라한 자신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 내 인생에 대한 모욕이다. 그날 이후 그녀는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목소리도 떨렸지만 점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지금은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친구들과 웃으며 노래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즐긴다. 서울 강남에 사는 한창수 씨는 버티기만 했습니다. 정년퇴직 후 회사가 자신을 버린 것 같다는 생각에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즐기지 않았습니다. 자식 집에 갔다가도 소파에만 누워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다가오다 이내 흥미를 잃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마저 끊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를 짐이라 여기며 더 깊이 고립됐습니다. 삶을 즐기려는 마음 하나가 부족했던 때가였습니다. 반대로 전북 군산에 사는 박정희 씨는 즐기기로 했습니다. 퇴직 후 남편과 함께 자전거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우비를 입고 달렸고 바람 부는 날에는 바닷가에서 서로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나이에 무슨 고생이냐고 했지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젊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삶을 버티는 것이 아닌 즐기는 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버티는 삶은 죽음을 기다리는 방 안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즐기는 삶은 마지막까지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불꽃입니다. 차이는 단 한 걸음, 단 한 선택입니다. 오늘을 억지로 버티며 살 것인지 아니면 즐기며 웃을 것인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결심하십시오. 삶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즐기려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현명한 노후 생존법입니다. 늙는 건 운명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누구는 활기차고 누구는 휘청거립니다. 그 차이는 돈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비싼 음식, 고급 영양제 없어도 충분히 젊게 살 수 있습니다. 무너지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무지 때문입니다. 오늘은 돈 없이도 젊음을 지키는 실전 방법 6가지를 공개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돈 안 들여도 노화 예방하는 첫 번째 방법은 베개 높이를 줄여 목주름을 방지하기입니다.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고가의 리프팅 시술을 받아도 거짓말처럼 티 나는 한 줄. 바로 목주름입니다. 얼굴은 팽팽한데 목에 깊게 파인 주름 하나로 나이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목주름의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닌 높은 베개입니다. 밤새도록 꺾인 목, 접힌 피부, 굳어버린 자세, 그 반복된 수면 습관이 매일 목에 깊은 주름을 새기고 있습니다. 잠든 사이에 노화가 진행되고 베개 위에서 나이를 먹는 것입니다. 높은 베개는 단지 주름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목의 각도를 비틀고 척추를 왜곡시키며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어깨 결림과 두통이 반복됩니다. 반면 베개 높이를 낮추면 목이 편안하게 펴지고 피부가 접히지 않으며 혈류 흐름도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루에 68시간 당신이 목에 가하는 압력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주름은 줄고 노화는 늦춰집니다. 베개를 바꾸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이미 있는 베개의 수건을 한 겹 빼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목을 지키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잠자는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1962년생 김성자 씨는 어느 날 목에 생긴 깊은 주름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눈에 밟히는 그 선은 아무리 비싼 크림을 발라도 옅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짙어졌습니다. 피부과를 찾았지만 의사는 자세에서 오는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며 베개 높이를 점검해보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평소 높고 푹신한 베개를 사용하고 있었고 잠잘 때 턱을 숙인 채 잤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베개 속 솜을 일부 빼내고 수건을 반으로 접어 머리를 받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불편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목의 부기와 뻐근함이 줄었고 자고 일어난 뒤 피부가 덜 접혀 있었습니다. 한 달 뒤 목주름이 옅어졌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김 씨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금은 얇은 베개와 바른 자세 덕분에 목은 물론 어깨 통증까지 사라졌고 수면도 더 깊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잠자는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거울 속 내가 달라졌어요. 늙어가는 줄만 알았는데 되돌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노화는 깨어있는 동안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깊고 조용한 시간, 바로 수면 중에도 노화는 꾸준히 진행됩니다. 당신이 무심코 베고 있는 그 높고 푹신한 베개가 당신의 피부를 무너뜨리고 혈류를 막고 주름을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베개 높이를 바꾸십시오. 베개를 낮추는 순간 목은 펴지고 피부는 펴지며 그 한 줄의 주름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단 한 장의 수건으로도 가능한 노화 방지법. 당신의 젊음을 지키는 싸움은 오늘 밤 잠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돈 안 들여도 노화 예방하는 두 번째 방법은 아침 햇살 10분 쬐기입니다. 피부에 주름이 늘고 기분이 가라앉고 이유 없는 무기력증이 계속된다면 당신은 지금 햇빛 부족으로 늙고 있는 중입니다. 햇살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숨어있는 비타민 D는 뼈를 지켜주고 기분을 안정시키며 면역력을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진실을 모르고 하루 종일 커튼을 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햇빛 없는 하루는 단순한 실내 생활이 아니라 몸을 썩히는 습관입니다. 나이보다 더 빨리 늙고 싶다면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햇살은 천연의 약입니다. 돈 들여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작용 걱정도 없습니다. 단 10분 매일 아침 햇살을 얼굴과 팔에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증가해 우울감을 낮추고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햇살을 쬐면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의 분비 리듬도 안정돼 밤잠도 깊어집니다. 깊은 수면은 곧 회복력입니다. 즉, 아침 햇살 하나가 피부 재생, 뼈 건강, 정신 건강까지 통째로 붙잡아주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진리를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피부 상할까봐, 바쁘니까, 귀찮으니까라는 이유로 아침 햇살을 피하는 순간 늙음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당신을 파고듭니다. 충북 제천에 사는 1959년생 박금자 씨는 수년 전부터 이유 없는 관절통과 우울증으로 병원을 들락거렸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뿐이었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무겁고 마음은 가라앉고 어느새 친구들과의 모임도 피하게 됐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커튼 닫힌 방 안에서 보내며 TV와 소파에 기대어 살던 어느 날 우연히 건강 프로그램에서 햇빛 부족이 만성 피로의 원인이라는 말을 듣고 문득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집 앞 골목길을 걸으며 아침 햇살을 쬐었습니다. 단 10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그날 밤 박 씨는 오랜만에 숙면을 했습니다. 그 후로 박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섰고 아파트 앞 벤치에서 햇살을 얼굴에 가득 받으며 눈을 감고 10분씩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관절통이 줄었고 2주가 지나자 기분이 가라앉는 날이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는 친구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산책을 제안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병원, 약, 고급 보조제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단 10분의 햇빛이 바꿔놓은 것입니다. 박 씨는 지금도 말합니다. 그날 햇살을 처음 마주한 그 기분은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햇살을 멀리하는 순간 몸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장 값싸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확실한 노화 예방은 바로 당신의 창밖에 있습니다. 돈도 시간도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단 10분
햇빛 아래 서는 것. 그것이 노화를 막는 첫 번째 무기입니다. 오늘도 커튼을 치고 방 안에만 머물 예정이라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도 늙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반대로 지금 문을 열고 밖으로 한 발 나간다면 그건 당신 인생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돈 안 들여도 노화 예방하는 세 번째 방법은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입니다. 늙는 건 주름 때문이 아닙니다. 장기가 먼저 지치고 혈관이 먼저 막히며 세포가 먼저 굳기 때문에 늙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노화의 시작점은 입에서 시작됩니다. 급하게 먹고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는 데만. 익숙한 사람은 이미 몸 안에서 천천히 노화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씹지 않는 식사는 독입니다. 위장을 혹사시키고 소화효소를 낭비하며 면역력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입으로 밀어넣은 모든 것이 몸속 염증이 되고 염증은 늙음을 가속시키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꼭꼭 씹는다는 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 전체를 되살리는 노화역행 행동입니다. 음식이 입안에서 충분히 씹힐수록 침속 효소가 활성화되고 소화기관은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뇌는 더 빨리 포만감을 느끼며 과식이 줄고 혈당의 급상승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씹는 행위는 뇌를 자극해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까지 낮춰줍니다. 즉, 당신이 밥 한 숟갈을 몇 번 씹느냐에 따라 뇌와 장기, 세포의 노화 속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TV 보며 급하게 먹고 입에 넣자마자 삼킵니다. 이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기 몸을 해치는 반복적인 폭력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1958년생 이남순 씨는 늘 위장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자주 체했고 소화가 안 돼 병원을 찾았지만 특별한 이상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의사들은 음식 조절과 휴식을 권했지만 정작 식사 습관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 씨는 한 지인의 권유로 한 입에 30번 씹기를 실천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하고 어색했습니다. 밥을 씹다 지쳐 수저를 내려놓을 정도였고 반찬도 자꾸 식어갔습니다. 그러나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더부룩함이 줄었고 밤마다 앓던 속쓰림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이 씨는 위장약을 끊었습니다. 밥을 천천히 씹는 동안 식사 시간이 길어졌고 자연스럽게 과식도 줄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얼굴에 생기까지 돌기 시작했고 피부도 한결 맑아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잠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밥을 천천히 씹는 게 내 몸을 천천히 늙게 만드는 거였어요. 단순한 행동 하나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도 그는 매 끼니마다 오늘도 내 몸을 되살리는 시간이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씹는 습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몸은 비싼 약이나 시술보다 내 입안의 움직임에 먼저 반응합니다. 돈이 없어도 병원에 가지 않아도 숟가락 하나 들고 천천히 꼭꼭 씹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먹는 삶은 병을 키우고 천천히 씹는 삶은 생명을 지킵니다. 당신의 노화는 당신의 턱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입을 삼키기 전에 꼭 30번 시간을 들이십시오. 당신의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고 되갚아줄 것입니다. 돈 안 들여도 노화 예방하는 네 번째 방법은 냉수로 얼굴을 씻으며 혈류를 자극하기입니다. 탄력 없는 피부, 퍼져버린 턱선, 퀭한 눈밑, 화장품을 아무리 발라도 마사지숍을 수십 번 찾아가도 안 바뀌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얼굴 속 혈류가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산소도 영양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피부는 거칠어지고 잔주름은 깊어지며 노화는 가속됩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매일 뜨뜻한 물로 얼굴을 씻으며 필요한 세포를 더 늘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은 일시적인 편안함을 줄 뿐 피부 속은 더 느려지고 더 무너집니다. 냉수 세안은 노화를 막는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인 무기입니다. 차가운 자극은 얼굴 혈관을 수축시켰다가 다시 확장시키며 강력한 혈류순환을 유도합니다. 이 단순한 과정이 피부에 탄력을 주고 처짐을 막고 붓기를 빼줍니다. 게다가 눈 주변의 순환이 좋아지면서 다크서클과 잔주름이 완화되고 모공은 자연스럽게 조여집니다. 비싼 크림 하나보다 하루 한 번의 냉수 세안이 훨씬 빠르게 효과를 발휘합니다.
차가운 자극은 뇌를 깨우고 교감신경을 자극해 기분까지 맑게 만듭니다. 하루 2번에서 3번 세수대야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노화를 막는 비결은 욕실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1960년생 조명자 씨는 오랜 시간 얼굴 붓기와 피부 처짐으로 고민했습니다. 아침마다 부은 눈, 오후가 되면 퍼지는 얼굴, 선, 화장을 해도 생기가 없다는 말에 점점 외출도 꺼리게 됐습니다. 피부과에 가보면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말만 반복됐고 고가의 제품을 써봐도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딸이 엄마, 냉수로 세수 한번 해봐. 요즘 그게 좋대라는 말을 건넸고 반신반의로 시작한 냉수 세안이 조 씨의 인생을 뒤집었습니다. 첫날은 깜짝 놀랄 정도로 차가웠지만 일주일 뒤 거울 앞에 선 조 씨는 믿기 어려운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아침 붓기가 사라지고 피부톤이 맑아졌으며 무표정이던 얼굴이 자연스럽게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특히 눈밑 처짐이 개선되면서 주변에서는 무슨 시술했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조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찬물에 손수건을 적시 얼굴을 문지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세안이 아니라 젊음을 되찾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얼굴이 변하니까 마음도 바뀌더군요. 이제는 거울 보는 게 즐겁습니다. 노화는 느리게 오는 듯하지만 한번 시작되면 무섭게 무너집니다. 피부를 지키는 건 화장품이 아니라 혈류입니다. 그리고 혈류를 깨우는 건 단돈 영혼의 냉수입니다. 찬물은 고통이 아니라 각성입니다. 당신의 손끝과 얼굴에 닿는 차가운 물줄기가 몸 전체에 생명을 돌게 만듭니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 하나가 당신의 10년을 바꿉니다. 오늘도 뜨거운 물로 무심코 세안할 예정이라면 그건 스스로 늙음을 부르는 선택입니다. 반대로 찬물에 두 눈을 맡긴다면 당신의 세포는 다시 젊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돈 안 들여도 노화 예방하는 5번째 방법은 발끝으로 서기 운동입니다. 다리가 먼저 늙기 시작하면 몸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허리는 굽고 걷는 속도는 느려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휘청이며 넘어질까 두려워집니다. 대부분은 이걸 노화의 당연한 현상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는 순간 혈액순환은 둔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도 줄어들며 결국 기억력과 집중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뇌졸중, 낙상, 치매까지 이어지는 무서운 노화의 고리는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상체나 얼굴은 신경 쓰면서도 정작 다리 건강은 뒷전입니다. 발끝으로 서는 이 간단한 동작 하나가 다리 근육은 물론 전신 혈류를 깨우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며 뇌를 맑게 해주는 비밀 병기입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5초간 발끝으로 서기만 해도 종아리 근육이 살아나고 하체로 몰려있던 혈액이 심장과 머리로 다시 순환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동작은 낙상 예방에 탁월하고 무릎 관절에도 무리를 주지 않아 고령자에게 가장 적합한 전신순환 운동입니다. 비용은 0원, 시간은 하루 3분, 준비물은 내 몸 하나. 이보다 확실한 노화 예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 3분, 발끝에 내 몸을 세우는 것만으로 노화의 속도는 느려지고 생명력은 다시 돌아옵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1956년생 나기순 씨는 몇 해 전부터 이유 없이 넘어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다리 힘 빠짐, 계단에서 휘청임, 집안에서도 가구에 부딪히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병원에서는 노화로 인한 근력 저하라고 했지만 딱히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물리치료도 잠깐뿐이었고 운동을 하자니 체력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노인복지관에서 발끝 들기 운동을 배운 뒤 집에서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5번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하다가 TV 보다가 양치 후 세면대 앞에서 발끝으로 서기를 반복했습니다. 첫 일주일은 다리가 저리고 후들거렸지만 2주가 지나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덜 무겁고 계단을 내려갈 때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한 달 후였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여름비에 우산을 펴다가 미끄러졌는데 이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진 상황에서 발끝으로 중심을 잡고 스스로 버텼다는 사실에 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은 이 운동을 습관처럼 이어가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루에 3분 발끝으로 서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 몸 하나로 늙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노화는 큰 병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중심이 흔들리는 작은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다리에 힘이 없으면 몸은 쓰러지고 몸이 쓰러지면 마음도 따라 주저앉습니다. 발끝으로 서는 이 단순한 행동은 무너지는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첫 걸음입니다. 약도 병원도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발끝으로 서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다리는 다시 생명을 기억할 것입니다. 노화를 막고 싶다면 발부터 챙기십시오. 당신의 생존력은 발끝에 달려 있습니다. 돈 안 들여도 노화 예방하는 6번째 방법은 포화지방보다 불포화지방이 많은 식품을 선택하기입니다. 매일 먹는 기름 하나, 반찬 하나가 당신의 세포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가는 이유, 피부는 젊은데 심장은 늙는 이유, 머리는 살아있는데 혈관은 막히는 이유, 바로 포화지방 때문입니다. 삼겹살, 튀김, 크림, 버터 같은 기름진 음식은 먹을 땐 행복하지만 먹고 난 후에는 몸속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이 축적된 기름 덩어리들이 노화를 앞당기고 심장병과 치매의 씨앗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식단이 이미 당신 식탁에 너무 익숙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불포화지방은 노화를 늦추는 착한 기름입니다. 등푸른 생선, 들기름, 견과류, 아보카도처럼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관을 청소하며 피부에 윤기를 더해주는 식품들이 바로 불포화지방의 보고입니다. 같은 기름이라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세포는 살아나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합니다. 매일 먹는 반찬 하나, 간식 하나만 바꿔도 당신의 혈관 나이는 10년 젊어질 수 있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 기름만 바꾸는 것, 그게 노화를 늦추는 지름길입니다. 문제는 이 단순한 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무시하고 계속 기름진 식사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느린 죽음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1957년생 강춘자 씨는 오랫동안 고기, 반찬 없이는 밥을 못 먹는 식습관을 유지해 왔습니다. 아침에는 햄, 점심엔 국밥, 저녁엔 삼겹살. 그녀는 늘 피곤했고 얼굴은 자주 붓고 혈압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고지혈증 초기라는 진단이 나왔고 담당인은 식단부터 바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나이 들었는데 먹는 낙이라도 있어야지라며 무시했고 결국 한밤중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게 됐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강 씨는 식단을 전면 교체했습니다. 고기 횟수를 주 1회로 줄이고 아침엔 두부와 들기름에 묻힌 나물, 점심엔 생선 반찬과 견과류, 저녁엔 채소와 계란으로 가볍게 구성했습니다. 불과 한 달 뒤 피곤함이 사라지고 붓기가 빠졌으며 무엇보다 병원 검사 수치가 확연히 내려갔습니다. 강 씨는 주변에 말합니다. 기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다르다. 옛날엔 매일 먹던 게 독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지금은 집에 버터 대신 들기름, 마요네즈 대신 올리브유가 자리 잡았습니다. 노화는 시간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의 시작은 식탁입니다. 당신의 식탁에 어떤 기름이 오르느냐에 따라 당신의 심장과 뇌, 세포와 피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기름진 유혹에 져서 매일 포화지방을 쌓는다면 당신은 매일 스스로의 노화를 가속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불포화지방으로 채운 식탁은 병을 막고 몸을 되살리고 젊음을 되찾아줍니다. 지금 먹고 있는 그 한 끼가 당신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름을 바꾸면 당신의 노화도 멈춥니다.